예, 이제 라카토스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몇 문제 안 되지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작년 문제는 쉬웠어요. 그냥 기입형.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카토스 철학이 나오기 전에 절대주의 철학, 유한번 구성, 배중률, 맞죠? 배제한 거. 딱 보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내가 직관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 유한번, 맞죠? 유한번으로만 구성할 수 있는 거. 직관지, 금방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은 엄밀하게 모순이 없고 완전한 공리체계. 나만 봐도 형식지라는 거 아시죠? 좀 쉽게 나온 문제예요. 기입형으로. 그래서 여기 보충 설명 써드렸고요. 기출문제. 그 다음 기출문제. 20년 것도 마찬가지로 교사의 대화. 제가 왜 수업 실제가 학생 교사 수업이 가장 많지만 교사만의 대화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증명된 추측은 그대로 두고, 맞죠? 발라가 잘못됐고 추측은 존속시키고. 어때요, 여러분? 괴물배제법. 금방 보시죠? 오늘 배운 거. 그래서 괴물배제법의 특징도 제가 공부해놓았죠. 오늘 다면체 외 재정의 하는 거, 그런 거, 그렇죠? 전면적 발레 대응하는 거. 그다음에 부분 전면적 발레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 그러니까 어떤 증명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추측을 고치고 부분 추측을 고치고 추측에 합체시키고. 오늘 배운 보조정리 합체법이죠. 이런 거는 금방 쉬우니까 지나갈게요. 그리고 여기 설명, 이제 보충 설명 다시 한번 써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좀 라카토스 이론을 수업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제 적용했나. 근데 이거는 박 교수가 수학 교육론 강의 시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추측이 방정식, 우리 왜 실근 갖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은 두 실근을 가진다. 근데 이거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여러분이 추측을 해보셔야 고등학교 1학년 수업 내용에 딱 맞아서 여기를 서로 다른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바꿔 놓으세요. 왜냐면 그래야지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a가 0이 아닌 방정식. 일단 a가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두 실근이 아니라 어때요? 판별식이 우리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배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맞죠? 허근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걸 붙여 놓으세요. 이 기출에서는 서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두 실근 이러면 안 되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하고 교과서 내용하고 딱 맞게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여기도 맞죠? 추측도 서로 다른.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게 추측이죠? 그럼 오늘 배운 1, 2, 3단계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발레를 찾아서 3단계에서 이제 내 추측 어딘가 잘못된 거 고치고, 아니 증명 고치고 추측 고치겠죠? 보조정리 합체법으로. 그래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출을 공부하실 때는 이 문제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문제도 풀어 보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그게 기출분석의 중요한 의미죠. 어떤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가, 여기서 어떤 부분까지 내가 확장해서 공부할 수 있는가를 꼭 보세요. 그냥 요 문제만 맞고 틀리고를 여러분이 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제 민타가 제기한 추측을 한번 라카토스 관점에서 수업을 해보자 그랬더니 혜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퀄 0은 근이 x 이퀄 0이죠? 근데 어때요? 중근이니까 하나의 실근인 같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죠?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커서.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요 문제만 맞고 틀리고 하지 말고 이제 라카토스식으로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수업을. 그럼 저는 근이 x 이퀄 2,
맞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죠? 증근이죠? 그러면 전면적 발레가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또 몇 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도 되는지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기출에서는 그런 것까지 묻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까 x제곱 마이너스 그쵸? 4x 플러스 4는 0 이거를 우리가 분석할 거거든요. 포물선 맞죠?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와 같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럼 오 이제 맞았어. 근데 꼭지점을 보면 얘는 꼭지점이 2,0이죠. 근데 a의 부를 생각하면 a가 양이죠. 꼭지점이 2,0이면 꼭지점이 2,0이면 이 2단계 말대로 하면 p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아니죠? p가 0보다 작고 q가 0보다 작고 했는데 p는 2고 q는 0이니까 2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 되죠? 또 꼭지점이 지금 x축에 있죠? 중근이니까 꼭지점이 3, 4분면에 있는 거 아니죠? 3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도 되죠? 맞죠? 그렇게 분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도 고치고 3단계도 고쳐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아니죠? 맞죠? 그러면은 추측도 고쳐야 되죠? 그런 의미예요. 민태 얘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민태 처음 추측이 틀렸다. 맞죠? 그렇게 잘 생각하죠. 증명도 틀린 거죠. 그랬더니 현덕이가 어떤 추측이 항상 참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해수가 말한 걸 예배제법이라는 거 우리 금방 쉽잖아요. 그쵸? 이거는 해수가 말한 이것만 예외로 하면 그러면 어떠죠? 과대일반하죠? 왜? 해수가 말한 것만 예외로 했으니까 과대일반할 위험이 있는 거죠. 해수가 말한 것만 예외를 인정해서 민태 추측을 옹호할 수 있다. 그럼 과대일반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교수가 이제 그렇다면 해수의 말이 맞다면 부분 추측도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부분 추측을 한번 우리가 아까 생각한 것처럼 처음에 추측을 잘못했으니까 증명도 잘못됐으니까 증명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해수가 생각한 게 2단계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B값도 같이 고려해봤다. 그래서 얘가 말한 거는 뭐냐면 해수가 말한 건 B가 0을 생각한 거예요. B가 0을 생각했으면 우리 어떤 거? 제가 여기 해설에 x제곱 마이너스 4 fx는 x제곱 마이너스 4 뭐 1도 될 수 있고 B가 0인 애를 두 가지를 제가 드러났거든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쵸? 그럼 P가 0이 되면은 지금 어때요? P가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P가 0이 되는 거죠. 꼭지점이 0, 마이너스 4, 0,4니까. 그러니까 해수가 생각한 거는 지금 여기서 맞죠? 2단계. 이런 애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 같은 애가 발레가 된다면 해수가 생각한 게 꼭지점이 맞죠? 0, 마이너스 4가 되고 이거는 꼭지점이 0,4가 되니까 2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도 되고 3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도 되죠? 꼭지점의 y축에 있게 되는 애니까 얘는 맞죠? 그런데 이거는 두 실근을 갖는 건 맞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는 이거는 또 허근을 갖는 거죠? 맞죠? 그러면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전면적 발레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2단계와 3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는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문을 보셨을 때 라카토스 관점에서 이 문제만 맞고 틀리고를 하지 말고 해수가 이렇게 2단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인가? 그럼 어떤 발레를 생각할 수 있는가까지 생각을 해서 2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면 3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도 될 수 있고 전면적 발레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다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2단계도 잘못됐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 x제곱 마이너스 4 같은 경우에 2단계에 대한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쵸? 2단계와 3단계를 합쳐서 수정해보자. 이 박 교수의 말은 2, 3단계 보조정리 합체법이죠. 우리가 오늘 배운. 그랬더니 은영이가 1단계도 이상하다. 함수가 항상 포물선이에요.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죠. 그러면은 은영이가 생각하는 거에서 1단계에 대한 또 국소적 발레가 되고 전면적 발레가 되는 애도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량 이 수업은 이제 다 고치는 거는 너무 기니까 실제
기출이니까 다 중략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 A가 0이 아닌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고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문을 보시고 그러면 위 상황에서 아까 했던 거 니은의 관점에서 이거 예배제법 그쵸? 라카토스의 대응 방법을 기출은 특히 작년에는 이렇게 한 문제에 굉장히 많은 걸 물어봤어요. 막 3개, 4개. 이론도 지금은 다 라카토스만 써있죠. 이론 여러 이론, 막 3개 이론 혹은 2개 이론.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 이제 7월, 8월 거치면서 모고 때까지 완성되시는 거고 지금은 하나의 이론만 배우니까 하나의 이론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라카토스 대응 방법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적고 하니까 예배제법이죠. 예배제법에 대해서 적어야 되죠. 이 대응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원래 과대가소 일반화의 위험이 있는 거죠.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근데 아까는 하나의 예만 배제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과대 일반화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계속 7, 8월에 수백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숙달이 돼요. 지금은 기출만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원래 이론상으로는 과대가소 일반화의 위험인데 여기서는 하나의 예만 배제했잖아요. 그러니까 과대 일반화의 위험이 있다까지 써주셔야 되고 위 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이제 기출을 보시면 여러분이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쓰라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이론하고 통합시켜서 융합시켜서 써야 되는데 이 문제만 유일하게 참고 그냥 레퍼런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경험지 관점에서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오늘 제가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그대로 쓰는 건데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이 강의 내용을 참고로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예전에 이 문제를 푼 학생이 관련해서 쓰는 줄 알고 다 쓰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칸도 굉장히 모고 한 문제가 묻는 게 6에서 보통 8줄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문과 관련해서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문과 관련해란 말이 아니라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쓰라는 건데 괜히 문제를 학생들이 오해하게끔 돼서 좀 학생들이 참고하는 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일하게 딱 이 기출만 그렇게 된 거예요. 참고. 그냥 이것만 쓰는 거예요. 오늘 암기한 거. 그리고 과대 일반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 꼭 써주셔야 되고 원래 이론상으로 이제 예배제법에 대한 내용 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충 설명에는 우리가 한 것처럼 다 한번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시라고. 아까 추측하고 부분 추측은 지문에 나와 있었죠? 그러면 이제 발레를 갖고 이 발레를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어떤 거는 2단계, 3단계에 대한 국수적 발레이고 전면적 발레인지를 제가 아까 한 것처럼 x제곱 아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로 했었죠? 그쵸? 그래서 왜 2단계, 3단계에 대한 국수적 발레인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다른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시니까 그냥 이 문제만 풀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는 오일러 다멘트 정리 이때는 이제 객관식 문제였기 때문에 오일러 다멘트 정리 문제를 해서 안 풀고 요것만 풀어볼게요. 요 사례 2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요 사례 2만 잘 보면 우리 아까 사진틀 있었죠. 사진틀로 오해하시면 큰일 나죠. 그렇죠? 정육면체 네모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널처럼 요 앞에 면이 그쵸? 우리 사진틀은 앞에 면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4개였죠. 그쵸? 사진틀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 갖고 면이 4개잖아요. 쿠팡이 왜 여기 있을까? 아이고 어디 갔어? 이게 왜 죄송해요. 얘는 사진틀하고 틀리게 맞죠? 이렇게 사진틀처럼 면이 4개가 아니라 여기가 면이 하나죠? 그쵸? 네모 구멍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요게 이해되시죠? 정육면체. 그래서
그 올려다면치 정리 나온 발레 3개 중에서 사진틀만 요거로 변형해서 시험 문제 객관식 낸 거거든요. 정육면체 네모 구멍이 뚫린 거.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 볕 달린 정육면체, 정육면체 속에 정육면체가 있는 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이론 그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풀어도 되는데 요것만 보면 요렇게 제가 여기다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흑백이니까 아까 우리 정육면체 위에 조그만 정육면체 볕 달린 정육면체는 펼쳐놓으면 저 왼쪽 그림처럼 됐었죠? 밑에 거 쫙 펼치고 위에 거 딱 펼치면은 파란 게 위에 달린 게 꼭 눌러서 저렇게 되죠. 근데 지금은 얘는 아까 이거 사진틀 아니 그 볕 달린 정육면체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터널이니까 여기가 뻥 뚫렸죠. 여기가 뻥 뚫렸죠. 그쵸? 그러니까 구멍이 펑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얗게 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되시겠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위에서 꾹 눌러가지고 볕 달린 정육면체는 여기가 이렇게 꼭대기가 가운데가 막혀 있어야 되잖아요. 색칠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사진 틀린 아니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안으로 여기가 구멍이 뚫려 갖고 이렇게 퐁 뚫리게 하얗게.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애하고 똑같죠. 링이 여기 형성되니까 요 링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하나 추가하면 면이 2개로 쪼개지지 못하죠. 그래서 2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V-F 하나 세보면은 V-F가 딱 2가 돼서 전면적 발레가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설명을 써놨거든요. 이렇게 살의 니은만 우리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처럼 요거 때문에 반시골 링 때문에 2단계는 안 되죠? 모서리 하나 추가하면 2개로 면이 쪼가져야지 2단계를 통과하죠? 그래서 2단계는 통과 못해서 2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는 되는데요. 하나하나 세보면 V-F가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면적 발레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틀하고 차이가 이거예요. 사진틀은 전면적 발레도 됐었죠? 얘가 공이었죠? 근데 얘는 세보면 2가 되기 때문에 전면적 발레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다른 예시는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하고. 그래서 다른 거는 안 할게요. 요 입체만. 그래서 여기다 설명을 해놨고 그다음에 9년에서 13년까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하고 수교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요게 이제 라카토스 문제를 근데 요새는 전공하고 같이 안 나와요. 다 독립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라카토스 문제를 전공 문제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추측을 모든 SN이 연결 공간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학적 추측이죠? 1, 2, 3, 4단계로 부분 추측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전공 지식 갖고 한번 이렇게 쭉 풀어보세요. 증명 같은 거. 그랬더니 을이 찾은 이제 발레를 찾은 거죠. S0는 연결 공간이 아니다 하고 그럼 이게 전면적 발레인과 동시에 몇 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냐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단계 Rn 플러스 1에서 0을 제외하면 연결 공간이다. 요 S0 을이 찾은 발레가 3단계와 4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인과 동시에 전면적 발레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서 추측을 개선을 해야 되죠. 그게 보조정리 합체법이죠. 모든 SN이 아니라 자연수 SN에서만. 맞죠? 모든을 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뭐 괴물배제, 애배제, 보조정리 합체법 설명 쓰라는 거는 뭐 다 됐으니까 이렇게 S0가 3, 4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이자 전면적 발레라는 걸 쓰고 3단계를 그럼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수에서만 연결 공간이 되잖아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붙여놓고 4단계도 자연수 n에 대해서 붙여놓고 여기 맞죠?
그러면 추측도 아까 왜 2단계, 1단계, 2단계에서 왜 단순 연결, 단순 단면체 나와서 추측에 붙인 것처럼 추측이 잘못됐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증명하다가 잘못되면 올바로 고치고 합하고 하는 거죠. 오늘 하는 게 보조정리 합체법이. 그래서 추측도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죠. 발레를 찾았기 때문에 그거가 전공에서 처음 하나 나온 문제예요. 그 다음에 10년 뭐 이 문제는 됐어요. 객관식 이런 거는 이제 안 좋은 문제, 뭐 객관식으로만, 그러니까 객관식이 서술로 변형될 수 있는 좋은 문제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근데 그냥 그야말로 객관식에서 끝나는 1차 때 객관식이었거든요. 끝나는 문제는 지금 다시 안 풀으셔도 돼요. 대신 여러분이 여기 제가 써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수학관과 증명관만 외우세요. 한글 파일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아까 제일 마지막에 PPT 강문봉 교수님 논문에서 왜 이거 나왔다 그랬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프라임이 0일 때 극각 갖는다. 그래서 증명을 해서 추측도 잘못됐죠? 프라임 a가 0일 때 극각 갖는 게 아니라 프라임 a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교과서 분석한 거죠. 그래서 추측이 잘못됐으니까, 맞죠? 증명을 하면 당연히 어딘가 잘못됐겠죠? 증명 고치죠? 추측에 합체하죠? 보조정리 합체법으로. 그래서 추측도 고쳐야 되죠? 잘못됐다는 거 아시면 여러분이. 이게 아까 PPT 제일 뒤에 제가 왜 강문봉 교수님 논문에서 기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실론에 이렇게 조금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 더 읽어보셔도 여러분 도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 내용을 이미 아니까 아까 교과서 분석할 때 다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생이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우리 발레 뭐 찾았죠? x3승 같은 거 찾았죠? 금방 fx가 x3승 우리 발레를 찾을 수 있죠. x3승은 미분 가능한 함수는 맞고 프라임 0도 0은 맞는데 0에서 극각 갖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전면적 발레가 되죠? 맞죠? 그럼 이제 증명해서 또 보니까 얘는 0에서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죠. 그러니까 1단계를 기각하는 1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도 되는 거죠. 그러면 1단계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2단계를 가만히 봤어요. fx의 f'x의 부호가 바뀌면 극각 갖는 맞죠? 그러니까 얘는 2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는 아닌 거죠? 그렇죠? 부호가 안 바뀌는다는 이 말만 잘못된 거죠? 2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는 아니죠? 이해되시죠? 전면적 발레인과 동시에 1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개선. 네. 여기서 말하는 3단계, 4단계는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의 3단계, 4단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x3승은 제가 설명 써놨을 때 부분 추측 1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인과 동시에 수학적 추측에 대한 전면적 발레다 하고 써놨죠. 그러면 이제 4단계 뭐죠? 증명을 검토하랬죠? 증명을 먼저 검토해서 합해서 개선해서 보조정리 합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1단계당 국소적 발레인데 왜 2단계까지 합했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2단계까지 합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요게 교과서 내용이잖아요. 우리 배우는 아까 교과서에서도 보여드렸죠? 교과서 분석할 때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프라임 a가 0일 때 x = 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바뀌면 이 함수는 그 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야 올바른 수학적 추측이 되죠?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추측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증명을 이렇게 보고 1단계만 국소적 x3승은 1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니까 1단계를 고치는데 1, 2단계를 같이 합한다고 같이 플러스 시킨 1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고 2단계는 맞는 말인데 둘이 합하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딱 된다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프라임 a가 0일 때
x 이퀄 a의 좌우에서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면 이 함수는 x 이퀄 a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뒤에 우리 교과서 가지고 뭐 풀어보다 보면은 1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인데 2단계까지 같이 문장을 샥 합해버리면 두 개를 2단계는 발레는 아니지만 둘을 합해버리면 완벽한 교과서의 이런 문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1, 2단계를 합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1단계만이 아니고 1, 2단계를 합하면 증명도 완전한 증명이 되고 추측도 완전한 추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1, 2단계를 1 플러스 2단계를 합해서 여기다가 넣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냥 1단계만 검토하지 않고 왜 라카투스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의 네 번째는 증명을 검토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1단계만 발레 나왔다고 1단계만 검토한 게 아니라 2단계까지 같이 검토해서 합해버리면 완벽한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에서 배우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증명으로 고쳐놓고 그거를 그대로 합해서 수학적 추측을 이렇게 계산한다. 그런 의미를 약간 변형된 건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나는 2단계 국소적 발레 아닌데 1단계만 합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2단계까지 합했을 경우에 완벽하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학적 추측을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1단계 국소적 발레이기 때문에 1단계만 합했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2단계는 발레는 아니니까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냥 1단계 보조응리 합체법이라고만 써도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교과서 분석한 걸 기출에다 또 놨어요. 왜냐면 작년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출을 작년책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교과서 분석을 추가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책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출책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내용들을 아까 우리 3, 4월 교재에 추가된 내용. 그쵸? 그래서 지금 작년에 기출문제집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교과서 내용을 보라는 의미로 써놓은 거고요. 여기까지 교과서까지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 기출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구성주의 기출 공부해 오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이 기니까 지문 정도는 읽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구성주의 이론을 할게요. 구성주의는 의미는 그냥 여러분 교육학에서도 나오니까 이해를 하시지 암기는 하시란 말 아니에요. 우리 아까 절대주의에 반해서 상대주의 철학으로 라카토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죠. 근데 세 가지 구성주의가 나와요. 조작적, 피아제적, 급진적, 사회적 구성주의. 세 가지 구성주의 핵심 이론만 아시면 돼요. 구성주의가 신론의 내용이 방대한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내용은 딱 세 개. 조작, 급진, 사회적 구성주의 핵심 이론. 그리고 이 세 가지 구성주의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교사는 어떠한 원리, 학생들은 어떤 학습 원리를 준수해야 하는가 해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구성주의 교사학습 원리 네 가지를 여기서 배우게 돼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의미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세요. 암기하실 거 아니고 다 아시죠? 학생들이 오늘날 수업이 다 구성주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죠. 교실 사회에서 교사와 학생과 학생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식이 그야말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거를 학생들이 이미 만들어진 지식을 그냥 교사가 막 설명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죠.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건 참고로 여러분 보시라고. 그래서 참고로 구성주의는 이미 만들어진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행형이잖아요. 맞죠? 지식이 어떤 완료된
형태로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ing 진행형이죠. 그쵸? 그래서 인식 주체 학생, 인식의 대상, 내가 뭘 배워야 하는가. 그치? 제가 뭐 오늘 함수를 배운다. 그럼 학생과 대상 간의 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 지식이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여기서부터 이제 조작, 급진, 사회적 구성주의 핵심적인 이론만 아시면 돼요. 조작적 구성주의는 특히 쉽죠. 삐아제. 그래서 삐아제 이론 자체가 뭐 교육학에서 나오고 우리 이제 몇 주 있다가 심리 이론으로 삐아제는 수학교육학자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삐아제 이론에서 또 나와요. 반영적 추상화. 왜 시험에 수학교육에서 제가 왜 몇 해 전에 삐아제 이론 강의하면서 몇 해 전부터 전에만 아니고 그쵸? 수학교육에서는 삐아제는 반영적 추상화밖에 없다. 시험 문제 나올 게. 근데 계속 지금 몇 해 한 3번 나왔나요? 반영적 추상화만 나왔죠? 그런 것처럼 삐아제 이론이 이제 굉장히 방대한 이론이고 뭐 시사점도 있고 비판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딱 반영적 추상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삐아제 이론을 설명하는데 삐아제 이론 저 뒤에 있으니까 그 이론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교육학에서 배웠다고 생각하고 삐아제 이론에서 말하는 조작적 구성주의는 무엇인가? 지식이 조작적이니까 조작을 통해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작이 뭐예요? 그냥 복습, 맞죠? 내면화. 이런 것도 우리 삐아제 이론에서 배워요. 내면화된 가역성은 알죠, 여러분? 가역적 행동을 조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막 만지는 조작이 아니고 내면화, 내 안에 정신적인 구성이 돼야 되죠. 삐아제가 말하는 가역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삐아제는 이제 사고의 조작적 측면, 조작 이러면 계속 조작이란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이란 말을 머릿속에 계속 넣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삐아제는 굉장히 그 쉐미란 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 사고를 하는데 조작적 측면을 강조해서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을 강조해서 그걸 이제 쉐미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 참고로 형상은 형태와 이미지. 그래서 그거는 참고예요. 이건 뭐 암기할 거 아니에요. 쉐미 아니라 쉐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뭐 2차 함수 이름 이런 그래프 모양. 그쵸? 뭐 3차 함수 이런 그래프 모양. 그 개념의 본질을 아는 거 아니고 이미지만 그런 걸 이제 형상적 측면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쉐마. 당연히 형상적 측면보다는 조작적 측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삐아제가 말하는 쉐미라는 거는 쉐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조작을 계속 반복 가능하고 일반화, 우리 수학에서도 일반화 많이 하죠. 할 수 있게 하려면 내 행동과 조작이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지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인지 구조, 셈. 근데 그 중에서 조작적 셈을 삐아제가 이제 오늘 강조한 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수학 개념 있죠. 증명, 개념, 알고리즘, 뭐 정리, 명제 모든 게 다 조작적 셈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지식이 조작을 통해서 구성되는 게 삐아제의 조작적 구성주의인데 조작을 통해서 수학에서는 뭐가 구성돼요? 조작적 셈이 구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수학의 본질이 결국 조작적 구성주의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암기하실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삐아제가 본 인지 발달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거는 반영적 추상화할 때 삐아제 이론 배울 때 또 나와요. 그렇죠? 동화 조절. 맞죠? 내가 교실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어려운 문제에서 내 인지적인 불균형이 동화 조절을 거쳐서 뭔가 새로 배우면 균형이 되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인지 구조 셈이 계속 재구성되는 거를 인지 발달로 봤죠.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수학적 개념은 삐아제가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반영적 추상화로 수학적 개념이 형성된다 했죠. 그런데 이 반영적 추상화는 저 뒤에 심리 이론 배울 때 배울 거니까 여러분이 그때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삐아제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조작을 통해서 지식이 구성된다고 봤는데 어떤 지식이? 논리수학적 개념인 조작적 셈이 구성되는 거예요. 조작을 통해서. 그쵸? 조작을 통해서 지식이 구성되는데 구성된 그 지식은 뭐냐? 조작적 셈이라는 거죠. 조작적 셈.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반영적 추상화라는 거죠. 요건 이제 나중에 배운다는 거죠. 그쵸? 지금 반영적 추상화 다 설명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학적 개념이라는 게 반영적 추상화에 의해서 형성된다. 시사점만 여기서는. 그러면 도대체 삐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조작활동. 아까도 했죠?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 우리 왜 중1 때 음수 연산 배울 때 나중에 5월에 하지만 막 바둑돌 같이 검은 돌, 흰 돌 가지고 막 배우죠? 근데 그냥 놀이 수준에서 그걸 조작하는 게 아니죠. 내면화, 머릿속에 넣어서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을 통해서 조작 활동을 통해서 음수 연산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삐아제가 하고자 하는 조작적 구성주의가 시사하는 바는 조작 활동과 반성 활동. 반영적 추상화의 핵심이 반성이에요. 몰랐던 거 아는 게 반성이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중에 왜 뭐 내면화, 주제화, 동화, 조절 그런 얘기가 이제 반영적 추상화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그 과정의 가장 핵심은 반영적 추상화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반성하는 활동, 요 하나하나 상세한 건 반영적 추상화에서 다 할 거거든요. 내면화, 주제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사점은 조작 활동과 반성 활동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삐아제의 조작적 구성주의의 핵심은 반영적 추상화인데 반영적 추상화의 메커니즘은 나중에 배울 거고 오늘 해야 될 거는 조작 활동과 반성 활동이라는 시사점만 알아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성주의는 급진적 구성주의. 요거는 세 가지. 요 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쫙 나와 있는 거는 암기하실 내용 하나도 아니고 처음 급진적 구성주의를 배우시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라는 의미고 요거만 암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레디컬. 여태까지는 지식이라는 게 학생이 구성한다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냥 교사가 설명하면 이미 만들어진 지식을 보거나 들어서 학생들이 그냥 받아들인다고만 생각했지 나 스스로 구성한다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자주적 구성. 아까 왜 플라톤주의 같은 거는 이데아, 절대주의. 이미 수학이 만들어진 수학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수학이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수학이. 근데 급진적 구성주의는 없는 거잖아요. 비객관성이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급진적이다. 레디컬하다. 그래서 급진적 구성주의. 세 가지 원리 암기. 세 개. 요 페이지는 다 암기예요. 자주적 구성. 지식은 감각. 그러니까 제가 막 여기다 쓰거나 말을 해서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죠. 인식하는 주체, 학생이 능동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러죠. 그 다음에 생장 지향성의 원리. 인식이라는 거를 이제 알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뭔가 안다는 거는 잘 적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생물적인 용어가 나와요. 적합한. 굉장히 적합하고 생장을 지향하는 지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1 때, 중2 때, 중3 때, 고1 때, 중1 때 정비례 반비례 배우죠. 중2 때 함수 배우죠. 1차 함수 배우죠. 중3 때 2차 함수 배우죠. 고1 때 또 함수 배우죠. 어때요? 쫙 생장할 수 있는 지식이죠. 중1 학생들한테 딱 적합한 이때에 딱 적응력이 강한 지식은 정비례 반비례이지만 중2에 오면 그게 생장을 해서 함수에서 생장해서 1차 함수 생장하면 중3 때 적합한 지식은 2차 함수, 고1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적합한 지식은 함수죠. 생장을 지향하죠. 이따 교과서에서도 나오지만 중1 때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배우는데 교사가 n-2 곱하기 180이다 하고 학생이 수동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니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다 만들어 보죠. 그렇죠? 내각의 합, 뭐 대각선의 개수, 외각의 합. 그렇죠? 삼각형에서 사각형에서 오각형에서 다각형까지 생장을 지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안다는 거는 적합한 지식, 이게 적합성, 뭐 유용성, 생장 지향성 이런 말로도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시만 우리가 결국 배운 수학 내용이 수학이 위계적이라는 게 한 번 한 학년에 배운 게 또 생장하고 뿌리가 이렇게 쭉 자라나는 것처럼 생장하고 생장하고 생장해갖고 그때 적합한 이게 함수가 중3 때 배우는 2차 함수 개념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적합하기 때문에 생장을 지향할 수밖에 없죠. 생장 지향성. 다음이 비객관성. 객관성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작년에 시험 기출 나온 것처럼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이미 그게 이데아처럼 객관적인 존재론적 실제가 있어서 그냥 교사가 막 설명해서 발견하는 게 발견이 아니죠. 구성주의는. 여러분 발견, 발명 다 차이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년에 기출에 뭐 영화관에 가서 학생들이 어떤 영화를 가장 많이 봤을까? 그런 걸 막 친구들이 생각하다가 대표값 중에서 어떤 영화를 제일 많이 봤는가는 영화를 제일 많이 본 빈도수니까 채빈값이 적용돼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본 영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경험한 세계를 조직하는데 대표값이라는 그 알문 인식이 도움을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기출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게 나왔거든요. 내가 뭔가 함수라는 걸 알고 있고 1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막 달려가다가 시간과 속도의 거리, 뭐 가속도 이런 것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요즘의 교육과정은 막 융합교육과정, 창의 이런 거 강조하는 게 타교과 실생활에서 수학이라는 내 알미 굉장히 내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 어떤 실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비객관성의 원리예요. 세 가지만 알아놓으시면 되고 암기하시면 되고 기출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처음 나왔거든요. 이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해를 하시라고 여러분이. 급진적 구성주의가 뭐다? 아까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원리를 도출되는 원리라는 거는 파생되는 이해하라는 의미지 암기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왜 아까 이런 말 했었죠? 내가 경험한 영화 보면서 그쵸? 내가 경험해서 영화 제일 많이 본 사람 수는 채빈값이구나. 그래서 내가 경험한 세계를 잘 대처하고 잘 적응하면서 지식을 구성한다. 객관적 실제, 이미 만들어진 이데아 같은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세 가지 원리를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제가 따로 뭐 안 할게요. 여기도 그런 말 있잖아요. 실용적.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쵸? 유용하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그렇게 지식이 생장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사회적 구성주의. 오늘날 교실에서 여러분 2차 할 때도 많이 연습했지만 모둠 활동시키고 교사 학생 대화하고 그런 게 다 교실 사회. 교실 사회를 보고 교실 사회에서 지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교실 사회에서 지식이 구성된다면 객관적인 지식이 없을까? 당연히 교과서에 있는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이죠. 그런데 그 객관적 지식을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교사가 말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다 교사 학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거예요. 맞다고. 그래서 기출 보시면 이런 게 이제 교과서 분석이나 기출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사회적 합의 가능성. 요거 외워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암기하실 건 아니고 요거 사회적 합의 가능성. 학생하고 교사 막 토론하다가 교사가 개입을 해서 인정을 해줘갖고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교사, 학생 사이에. 그 지식을. 그래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객관성으로 본다는 거고요.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렇다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뭘 강조하나? 교실 사회의 역할을 당연히 강조하겠죠. 교사의 막 권위가 있고 교사가 설명해서 학생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사회의 역할, 언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 여러분이 5, 6월 첫째 주에 의사소통 강조점 이런 것도 배우겠지만 그냥 말만이 아니에요. 수학에서 언어라는 거는 뭐 수학적인 기호도 되고 그래프도 되고 다 아시죠, 여러분? 일상 용어도 당연히 되죠. 뭐 일상 언어도 되는 거고 식도 되고 표도 되고 이런 게 다 수학에서의 언어죠, 그쵸? 그래서 사회의 언어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비고츠키 교육학에서 배우셨죠? 비고츠키 사고와 언어라는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고츠키 이론을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는 도대체 뭐냐? 라카토스 입장하고도 상대주의니까 오류 가능하다는 거죠. 객관적 절대적 지식이 없고 오류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다. 그쵸? 오류 가능, 사회적 합의 가능성. 이건 참고 암기하실 건 아니고, 수학 학습이 너무나 딱 유계적인 그런 학문이 아니고, 우리 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뭐 피타고라스 언니가 예전에는 중3에 배우다 중2로 내려오고, 중2 때 배웠던 곱셈공식과 인수분해가 곱셈공식이 중3으로 올라가면서 곱셈공식과 인수분해가 중3에 통합되고, 왜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막 내용이 이렇게 위계가 많이 바뀌죠. 그런 것처럼 절대적인 위계가 없잖아요. 그쵸? 학생들이 수학적 능력.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약간 이런 시사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암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의미를 여러분이 약간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게 뭐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라고. 이제 암기하실 내용. 그러면 사회적 구성주의, 아까 조작적 구성주의는 반영적 추상화를 통해서 지식이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제 암기해야 될 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주관적 지식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교사가 얘들아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함수의 뜻이 뭐니 하고 한번 함수가 뭘까 주관적 지식을 만약에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막 발표를 하겠죠. 공표. 그러면 뭐예요? 서로 라카토스식의 어떤 공적 비판, 막 발레를 찾거나 잘못됐다는 말을 하면서 공적 비판을 하면서 학생끼리 합의를 이루면서 재구성이 되겠죠. 내가 잘못 생각한 애는 올바르게 이제 재구성을 하겠죠. 그러면 교사가 개입을 해서 같이 아까 뭐랬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객관적 지식이 구성되겠죠. 거기까지가 저기서 과정 1이라고 써놓은 게 그 말이에요. 첫째, 주관적 지식, 둘째, 공적 비판과 재구성, 셋째, 객관적 지식. 이게 이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막 교사 학생 대화가 나오고 사회적 구성주의를 분석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첫째, 주관적 지식 찾아내고, 맞죠? 학생이 발표하는 부분 찾으면 되잖아요. 둘째, 서로 막 반박하면서 틀린 거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 찾아내고. 셋째, 객관적 지식. 올바른 지식이죠? 교사가 개입해서 오늘의 학습 목표잖아요. 하는 객관적 지식. 찾아내서 옆에다가 쓰면 끝이에요. 그게 과정 1. 그게 가장 교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구성주의 지식 구성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 과정 2는 왜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함수라는 거는 중2 학생이 한 양이 변하면 다른 양에 따라서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다 하고 오늘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객관적 지식은.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런 게 함수였는데
다시 오늘 배워보니까 함수라는 게 이런 뜻이 있구나 하면서 내면화, 내 걸 받아들이면서 다시 이게 이제 리프리젠테이션이거든요. 다시 제시하는 거,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으면서 내면화가 돼서 하는 걸 우리가 학습이라 그러죠. 뭐 오늘 이 뒤에 이제 시나리오가 있겠죠. 객관적 지식에서 끝나는 수업이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뭔가 내가 난 처음에 이런 게 함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이해를 하면서 내 5개념을 처치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수학적 지식이 형성되겠죠. 처음부터 올바른 거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죠. 너무 똑똑한 학생이니까. 처음에 가졌던 주관적 지식이 학습을 통해서 다시 자기가 새로운 주관적 지식을 갖는 과정이 이 뒤에 나오겠죠. 그 의미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여기가 가장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학습은 머릿속에서 보통 얘가 막 뭔가 깨닫는 그런 과정으로 구현이 돼서 이제 요 밑에 시나리오도 나올 수는 있지만 당연히 여기가 표면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 지식이 사회의 객관적 지식이 되는 과정. 사회적 상호작용이 핵심이고 라카토스식의 어떤 모든 수업을 라카토스식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증명 반박의 그런 논리에 따라서 객관적 지식이 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정 1이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이 분석돼서 기출에 나와요. 주관적 지식, 공표, 공적 비판과 재구성, 객관적 지식 구성. 그렇게 3개 과정을 알아놓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당연히 핵심이죠. 맞죠? 그다음에 과정 2는 객관적 지식이 학습되는 과정. 아까 보셨죠? 객관적 지식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학습돼서 주관적 수학적 지식이 되는 과정. 객관적 지식, 함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오늘 배웠으니까 내 안에 내면화돼서 내적인 주관적 표상을 구성하는 과정. 맞죠? 주관이 객관이 되는 거는 과정 1이고 객관이 다시 주관이 되는 게 과정 2죠. 그러면 이제 3가지 구성주의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교실에서 우리가 구성주의를 어떻게 원리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야 하는가 해서 4가지가 나와요. 구성주의니까 당연히 학생 중심적 개별화.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다음에 교사가 발문을 잘 해야 되죠. 발문 중심. 여러분 왜 저 뒤에서 우리 브루스 배울 때 뭐 토파지 효과 이런 것도 배우지만 공식이나 구체적인 힌트 다 알려주면은 올바른 교사 아니죠? 유용한 발문, 학생들의 사고에 확산적 사고를 일으키는 뭐 좋은 발문을 해야 되잖아요. 발문 중심적 상호작용의 원리. 그다음에 의미를 지향하는 활동. 아까 잠깐 왜 뭐 샘돌 막 조작하는데 음수로 연산 조작을 하면서 음수로 연산이 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유용하지 못한 무의미한 활동을 하면 안 되죠. 그야말로 의미를 지향하는 활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삐아제 반영적 추상화의 원리. 그래서 4개를 암기해 놓으시고 각각의 원리가 이제 설명돼 나오고 지문에서 분석을 하실 때 그 원리의 핵심을 갖고 분석을 하시면 돼요. 요 제목에서 벌써 다 아시겠죠, 여러분? 학생 중심적 개별화는 뭐예요? 학생이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학습 활동의 주체가 학생.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뭐 지적 자율성까지 안 외우셔도 돼요. 학습의 주체가 학생. 그 다음에 능력에 맞는 수업. 능력이 극대화. 그렇게. 오늘 수업을 배워서 수업이 끝나면 얘 능력 반일로 치면은 수준이 딱 점핑이 돼야 되고 프로이덴탈로 치면 직관적 탐구, 수평, 수직적 수학화, 응용적 수학화로 수준이 올라가야 돼서 능력이 극대화돼야 되지. 수업해도 능력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학생이 주체, 능력에 맞는 수업, 능력이 극대화. 뭐 개성까지 고려하기는 진짜 어렵겠죠. 능력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게 학생 중심적 개별화의 원리.
발문 중심적 상호작용. 교사가 발문을 하는데 어떤 발문? 학생이 지식을 지금 구성주의잖아요. 그쵸? 학생이 지식을 구성하기에 교사가 발문을 하라. 이 원리를 그대로 토시도 안 틀리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학자의 우리 수교를 할 때 힘든 게 모두 다 암기하고 너무나 많은 걸 암기하는, 혼자 공부하면 그런 현상이 많은데, 어떤 학자의 이론, 정의는 그대로 외워야 되지만 그대로 안 외워야 될 게 더 많죠. 오히려. 그쵸?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학생이 지식을 구성하기에 교사가 발문을 해서, 교사가 발문을 하면 학생은 어떻게 해요? 여기 구성주니까 학생 1이 있고 2가 있겠죠. 의견이 다르죠. 다른 학생과 비교하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지? 이게 아까 왜 재구성이었잖아요. 공적 비판과 재구성. 교사가 발문을 하면 차이점을 생각을 해서 수정을 하고, 난 예전에 중1 때 정비를 배웠는데, 기존 지식, 오늘 함수를 배웠는데 어떤 관계가 있지? 맞죠? 발문을 교사가 던지면 여기 발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게 토파지 효과처럼 힌트나 얘 이 공식 넣어봐, 그런 발문이 아니죠. 그런 발문을 하면 학생이, 이제 이건 교사의 역할이죠. 학생이 몇 명 있으니까 어떤 게 틀린가 차이점 비교하고, 옛날에 이런 거 배웠는데 오늘 배운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발문 중심에서. 그다음에 의미지향적 활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의미한 활동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이건 초등 예시지만 활동하죠. 그러니까 흰돌, 검은돌 막 조작하는 활동하죠. 활동하다가 뭐 해요? 의미를 구성하라는 거예요. 바로 암기하지는 못하죠. 흰돌 하나, 검은돌 하나는 상쇄되니까 검은돌 하나만 남겠구나. 의미를 구성하죠. 활동 속에서 구성한 의미에 딱 맞는 지식이 구성되도록 해라. 그거예요. 나중에 프로이덴탈의 심상 구성의 원리도 배우거든요. 똑같아요. 맥락 속에서 심상, 마음의 이미지, 그러니까 지식을 왜 우리가 개념 이미지라 그러잖아요. 얘들아 함수가 뭐야 이러고 데피니션을 정의하기 전에 뭔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갖죠. 우리가 심상, 함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의미. 내 키가 10세, 11세, 12세 커지면, 나이가, 키가 10세 때 키, 11세, 12세 키, 나이에 따라 키가 하나씩 대응되는구나. 그런 게 함수의 뜻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막 대화에서 활동을 하는 대화가 있고, 밑에 가면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의미 구성이 이해하는 대화가 있고, 제일 밑에 가면 지식이 나오겠죠. 개념 이미지, 개념 정의. 쉽게 말하면 그걸 한마디로 구성주의에서 하고자 하는 게, 활동 속에서 구성한 의미에 충실한 지식이 구성되도록 해라. 수교가 말이 어렵다고 많이 해요. 근데 이해를 하고 개념 이미지를 가지시고 개념 정의와 상호작용 하시면 데피니션이 외워지기 쉬워요. 이건 뭐 아까 그 초등 예시니까. 반영적 추상의 원리, 뼈아지죠. 학생이 반영적 추상의 반영의 핵심이 반성이니까 내 안에 정신적으로 반성 활동을, 아까 했었죠? 뼈아제, 조작, 반성 활동을 중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막 검은돌 흰돌 조작하죠. 조작하는 행동을 머릿속에 그냥 놀이로 조작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죠. 머릿속에 넣어서, 나중에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주제화죠. 내면화 주제하잖아요. 행동을 의식해서 머릿속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검은돌 흰돌을 갖고 뭘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서 사고의 대상을 만들라는 거죠. 나는 오늘 음수 연산을 배우구나. 사고의 대상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반성. 있죠? 내 행동을 머릿속에 넣어서 사고의 대상을 찾으라. 우리가 왜 반성문 긴 거 쓸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꼬집어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흰돌 검은돌을 막 조작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걸 갖고 도대체 뭘 하는지 머릿속에 사고의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찾아야 되는 거를. 그게 주제화죠. 이제 배우신 분들은. 그런 게 핵심. 됐죠? 여기 나오지만 조작하는 활동을 하는데 반성하지 않고 그냥 조작만 하면 놀이잖아요. 그냥 신체 놀이. 그쵸? 자유놀이 같은 거 우리. 네 가지 원리. 그래서 구성주의 이론 되게 간단해요. 조작적 구성주의, 급진적 원리, 사회적 구성주의는 메커니즘. 암기하시는 거. 그러고 나면 이제 교재에서 구성주의 PPT가 끝나면 여기 구성주의 한글도 맞죠? PPT 뒤에 한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아까 왜 지식관 사회적 구성주의부터 제가 먼저 써놨어요. 왜냐면 제일 중요해서. 사회적 구성주의 지식 구성 과정이 조작적 구성주의 써놨고, 시사점 활동하고 반성이었죠. 급진적 구성주의 세 가지 원리, 구성주의 교사학습 원리 네 가지 써놨어요. 다음에 교과서. 아까 조작적 구성주의 핵심은 뭐였죠? 조작,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하는 거. 반성이었죠? 행동을 하다가 뭔가 잘못됐다. 내면화 머릿속에 넣어서 생각해보니까 뭔가 잘못됐다.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조작과 반성. 그래서 삼각형의 작두를 하나의 예시를 써놨어요. 다음과 같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하면, 보세요. 주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아닌 한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하면 학생들이 막 작두하겠죠. 중1 학생들이 조작하겠죠. 조작 활동하겠죠. 그러다가 어떤 학생이 나는 주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아닌 한각이 주어질 때 한각형이 결정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자기의 조작 활동 중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을 해보니까 주변의 길이가 6, 4이고 끼인각이 아닌 한각이 30도인 삼각형 작도하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구나 하고 반성을 통해서 지식이 구성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세각의 크기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각형 하나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작도를 해본 거죠. 조작을. 그러니까 반성을 해보니까 삼각형이 두 개로 만들어지니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수학적 내용도 알고, 제가 말하는 거는 교과서 분석이라는 거는 교과서 내용하고 이론하고를 통합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론만 다 공부하고 7, 8월에 문제풀이 한다 절대 안 되거든요. 이론, 교과서, 기출이 항상 같이 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가 완전히 완성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나는 오늘 이론 배웠으면, 예전에는 교과서를 각자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많이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는 분들은 수교에 너무 많이 또 시간이 투자되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를 이제 찾아서 이 정도는 공부해라 하고 교재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교과서 내용을 뭐 더 안 찾으셔도 7, 8월에 충분히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때는 뭐 다 지문이 다 수업 실제로 나오니까 이론을 접목하실 수 있거든요. 3월부터 6월까지.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아닌 두 각이 주어질 때 작도를 해보는 조작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 이렇게 두 개로. 그랬더니 안 되구나. 처음엔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작해서 반성해보니까 안 되구나. 그쵸? 그래서 결국 어떤 지식이 구성된다. 이제 다 정해지지 않는다는 걸 조작과 반성을 통해서 찾죠. 그래서 이건 뭐 또 다른 예시 하나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작적 구성주의를 통해서 구성된 지식이 요거죠.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
맞죠? 그럼 이건 뭐 당연히 사회적 구성지리로도 분석하실 수 있는 거고, 학생이 주관적 지식 공표, 나는 작도된다, 결정된다고 하면 아까 그게 발레로 들어가서 공적 비판을 거쳐 재구성을 거쳐 객관적 지식 구성되는 거 충분히 가능한 거죠. 하나의 교과서 예시로 뭐 한 구성지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조작적 구성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예요. 다음에 급진적 구성지. 아까 뭐였죠? 자주적 구성, 생장 제한성, 비객관성이죠. 그래서 자주적 구성.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 얘들아 이거 나 하면 급진적 구성지가 아니죠. 이미 만들어진 객관적 지식을 인정을 하는 거죠. 학생이 만들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서 뭐 대각선의 개수, 외곽 크기 다 마찬가지로 나오죠. 자주적 구성. 이렇게 표를 주고 삼각형이 기본이니까 그쵸? 3, 4, 육각형 이렇게 해서 꼭지점 나누어진 삼각형의 개수 내각의 크기와 표를 채워보세요 해갖고 이제 하나하나 학생들이 구성을 하게 하죠. 능동적으로 지식을 교사 감각이나 의사소통에 의해서 맞죠?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배운 자주적 구성지의 이론하고 요 수업 내용을 접목해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생장 지향성 아까 뭐랬죠? 정비례 반비례가 생장을 지향한다.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고등학교 함수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각형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는 게 기본이죠. 모든 다각형이 다 삼각형으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유용하고 생장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때 여기서 삼각형에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N각형까지 생장을 지향하면서 내각의 크기 합이 똑같은 원리로 요 원리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이용해서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생장 지향성. 비객관성. 이거를 이미 만들어진 지식으로 감각이나 의사소통에 의해서 객관적, 존재론적 실제로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니죠. 학생이 아까 다 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객관적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구성하면서 맞죠? 요 180 곱하기 n-2라는 거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객관성의 원리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주의 교과서 내용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교과서에 이렇게 보면 의사소통이라고 써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사회적 구성주의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중이죠.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럼 사회적 구성주의는 주관적 지식 공표, 공적 비판과 재구성, 객관적 지식 구성. 그렇게. 84분의 21을 유한수수인가 무한수수인가 교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84를 주관적 지식, 이제 어떤 학생이 84를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237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분모의 입도는 5 이외의 수가 소인수가 있어서 유한소수가 아니에요 하고 주관적 지식을 공표했죠. 그러면 이제 공적 비판을 하겠죠.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기하분수로 나타내니까 유한소수가 된 거죠. 비판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발표했던 학생이 잘못됐구나. 재구성.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기하분수로 먼저 나타낸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를 찾아야 되겠구나. 재구성하죠. 주관적 지식, 공적 비판, 재구성. 그러면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교사가 학생들이 재구성한 거를 교사가 인정을 하면서 이제 딱 교과서의 학습 목표로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를 객관적 지식으로 정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의사소통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는 다 사회적 구성주의로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도 산점도 상관관계 중3 때 배운 내용도 상관관계 주관적 지식 여기 정원이하고 도윤이가 나는 이게 가로가 배송 거리고 세로가 배송 시간이거든요. 나는 양의 상관관계 같아. 주관적 지식. 도윤이는 나는 없어. 왜냐면 제일 위에 점 하나하고 제일 밑에 점 하나 때문에 맞죠? 걔네 둘 빼고 나면 전체가 뭉뚱그려 있죠? 이렇게 동그랗죠? 요게 극단값이죠? 요 끝에 두 개가. 얘만 빼면 상관관계 없어 하고 주관적 지식 공표하죠? 그럼 이제 서로 막 공적 비판하겠죠? 극단적 두 개만 빼면 맞죠? 배송 상관관계가 없는 게 맞다. 그러면서 상관관계 얘가 잘못 해석했다고 공적 비판하겠죠? 그러면 이제 교사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상관관계 없다는 합의를 봤으니까 학생들이 교사가 양해상관, 음해상관, 뭐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 다 이렇게 객관적 지식 그야말로 교과서 내용이죠. 해주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과서에 사회적 구성지로 분석할 수 있는 예시가 제일 많아요. 그 의사소통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조작적 구성지로 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급진적 구성지를 해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다음 주에 기출문제 구성주의 기출문제 할 거예요. 구성주의 기출문제 하고 여러분이 복습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오늘 내용을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분들과 이제 그 수교를 한번 공부해 보셨던 분하고 수교하고 전공 비율 시간 비중이 틀리겠죠. 하지만 하루 이상은 충분히 돼야 돼요. 그래서 복습이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다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는 구성주의는 기출 그다음에 폴리아는 이론만 할 거거든요. 이론. 그래서 신론 나 신론 처음이다 하는 분들은 신론을 보시고 제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신론 한번 보신 분들은 제 교재만 보시면 돼요. 충분히. 암기는 말고 읽고 이해만. 그리고 구성주의 기출은 몇 문제 안 되거든요. 구성주의 기출 한번 지문 정도만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컨셉맵 해야 되죠. 구성주의 컨셉맵. 가운데 이제 구성주의라는 숲을 이루는 게 여기 가운데 구성주의죠. 근데 뭐죠? 여기 보시면 우리 의미, 뜻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시라고. 그리고 오늘 배운 게 조작, 급진, 사회적 세 가지죠. 조작, 급진,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겠죠? 당연히 구성주의 교사학습 원리까지 배웠죠. 우리가. 그리고 교과서 예시 배웠고요. 됐죠? 그래서 뜻은 이해하시면 되고 조작적 구성주의는 이제 삐아제 이론에서 삐아제가 본 인지 발달 이 부분은 나중에 반역주 추상할 때 외운다 그랬죠?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삐아제가 학생이 어떻게 인지가 발달되느냐 수학적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요거는 나중에 반영적 추상화에서 삐아제 이론 배울 때 그대로 배울 테니까 지금 안 외우셔도 돼요. 대신 시사점만 조작, 반성 그쵸? 그 다음에 급진적 구성주의는 세 가지 자주, 생장지향성, 비객관성은 뜻까지 암기하셔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는 당연히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지식은 뭐죠? 객관성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란 거. 사회의 언어 역할 강조한다는 걸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주관이 공적 비판 객관되는 과정과 객관이 학습을 통해서 주관되는 과정. 두 개의 과정을 배웠죠, 오늘? 사회적 구성주의의 지식 구성 과정은 이렇구나. 구성주의에 그러면 내가 또 뭘 배웠지? 원리를 배웠죠? 학생 중심적 개별화, 발문 중심적 상호작용, 의미지향적 활동, 반영적 추상화. 각각의 핵심만 가지고 지문에서 이 원리를 분석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그쵸? 그리고 구성주의 교과서 예시. 세 가지 지금 했었죠? 조작, 급진, 사회. 근데 교과서에서는 사회적 제일 많고 시험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사회적이. 오늘날 강조하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상대주의 지식관으로 라카토스와 구성주의를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구성주의 기출문제 몇 개 안 되거든요.
조작은 나온 적 없고, 조작은 삐아제에서 나오니까 반영주 추상화에서 급진 작년에 하나 나왔고, 사회적 구성지는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구성지 기출 지문 읽어오시는 거 예습. 폴리아는 이론이 엄청 많아요. 근데 쉬워요. 오히려 막 라카토스가 혼자 공부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강의 듣고 나면 너무 쉽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문제에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라카토스가 수학 내용이 많으니까 굉장히 잘 푸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공부할 때는 엄청 외신론이 좀 방만하게 내용이 이렇게 딱 압축돼서 그렇게 핵심만 잘 이해하게끔 흐름이 되지 않고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이렇게, 왜 그렇잖아. 산을 다 정상에 오르고 나면 밑이 좀 쉬우니까 정상에 오른 분들이 책을 쓰시니까 학생이 보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 굉장히 쉬워하는 게 오히려 라카토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공부하실 양이 많아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라카토스도 해야 되고 구성주의도 해야 되고 좀 많으니까 한 이틀 정도 투자하셔갖고 라카토스하고 구성주의 한번 정말 완벽하게 이론, 교과서, 기출까지 라카토스, 구성주의, 이론, 교과서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로 한 이틀 정도는 투자하세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쉬워지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교는 공부만 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고 하면 마지막에 그냥 24점, 수교 24점이죠? 22점, 23점, 24점까지 그냥 나 어떻게 만점 받지? 너무 쉬워요. 지금처럼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론 공부하시고 교과서 보시고 기출 보시고 완벽하게 이번 주에 나 라카토스 마스터. 이런만 하면 마스터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7, 8월에 이제는 뭐 라카토스 문제 10문제, 구성주의 10문제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문제. 그러면 벌써 그때 가서 막 어려워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나는 이미 이론과 실제가 융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이제 문제가 교과서 내용,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학교에서 교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교과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5, 6월 달이 점점 비중이 막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론을 모르면 적용을 못 하잖아요, 또 5, 6월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봤지? 정말 이상한 문제, 틀리라고 내는 이상한 문제 한 문제 내지 않으면 만점 받아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번 주에 좀 할 게 많아서 수교 왜 이렇게 할 게 많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번 주만 많은 거니까. 왜냐면 라카토스를 처음 공부할 때 좀 할 게 많거든요. 근데 해놓고 나면 라카토스 나중에 볼 필요도 없이 막 쉬워져요. 그러니까 좀 많이 복습을 하시고 다음 주에 폴리아 제 교재 읽고 오는 거, 구성주의 지문 읽고 오는 거 꼭 하세요.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첫날인데. 감사합니다.